이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외인 수급이 다시 또 한 차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설, 명절 연휴 직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연휴까지도 10월 이제 초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전에 9월 달에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심지어 미국의 FOMC 회의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 여하에 따라서도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이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9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대중 앞에서 나서는 스피커는 자기만의 철학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증시를 분석하는 중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분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 이제 골자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증시 분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는지도 벌써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증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증시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기예보에 빗대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가 내릴 것 같다라든지 눈이 내릴 것 같다라는 일기예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무조건 온다에 베팅을 한다든지 눈이 무조건 온다에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증시라는 것이 결국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증시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100% 성공하는 이 투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해 나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전략을 짤 때도 비슷한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으니 이런 것을 대비하자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증시 분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해나갈 때도 앞으로 이제 한 60이 넘어가고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감에 따라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수도 있으니 비상금을 우리가 확보해 놓자, 혹은 보험을 이런 걸 들어 놓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적 에어백 역할을 해줍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앞으로 이제 증시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대비하는 경제적 에어백 역할을 하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병원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를 유추해 볼 수 있게끔 주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이클상의 하락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왜 그런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증시가 무너지지 않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이 무너질지도 모르니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서 대비하자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는 낙관론을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낙관론이 이제 바탕이 된 상황에서 중간중간 올지도 모르는 낙폭 혹은 급락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되, 그 중간중간 올 수 있는 충격을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의 현금을 확보해 두자. 이제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전부 다 현금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 몰빵해서 투자할 걸 현금을 뭐하러 확보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급락했을 때, 무너졌을 때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저마다 투자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전략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시장은 결국 이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황에 맞게 이제 우상향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경제적 에어백 역할을 하는 현금을 확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 닥칠 수 있는 위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왜 우리가 9월부터 10월까지 좀 조심해야 되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추이입니다. 이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추이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신용잔고와 예탁금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탁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신용잔고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정 정도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시장에 투심이 이제 살아나면서 올라가게 되면 신용잔고, 다시 말해서 이제 빚으로 투자하는 돈들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단에 보이는 예탁금과 이제 신용잔고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갈색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신용잔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고객 예탁금을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나서부터는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다 할 만한 추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예탁금이 우상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예탁금이 크게 불어난 이후에는 신용잔고가 이제 늘어났을 때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재산이 한 10억이 있는데 내 돈이 7억이 있고 빚이 3억이 있는 거랑, 내 돈이 3억이 있고 빚이 7억이 있는 거랑 같은 10억이지만 그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안을 파고 들어갔을 때 성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하는 돈이 비중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불안한 이제 재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긴 추이로 봤을 때는 한 차례 돈이 유입되고 나서는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기고 있는 양상인데,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빚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빚으로 투자하는 돈은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탁금과 신용잔고의 차이점인데, 이렇게 신용잔고는 늘어나는데 예탁금은 지지부진한 제자리 걸음일 때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돈의 성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 구조와 비율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용잔고가 얼마를 넘어가면 좋다 안 좋다, 얼마 아래로 떨어져야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탁금과의 비율이 중요한데, 예탁금은 항상 여기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신용잔고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깨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메이저 수급이라고 부르는 뭐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수급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과거 대비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서 정말 많이 빠져나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 뭐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정말 많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이 그 검은색 선이 지수고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수급 추이인데, 이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외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또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외인 수급이 다시 또 한 차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최근 흐름을 토대로 봤을 때,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때가 한 4월 정도 됩니다. 상호 관세 얘기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무너졌을 때 뭐 이때 빠져나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듯하다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달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뭐 달러 인덱스라 함은 지금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달러 가치는 올해 초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져야죠.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은 지금 다시 또 1,400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치솟아 오르는 거 아니냐.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매도하고 떠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환율적인 부분, 환차손을 입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매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00원 위로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좀 존재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또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외국인 투자자 이탈 러시가 나오면서 이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공포 탐욕 지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미증시를 분석하고 이럴 때 공포 탐욕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 공포에 젖어들어 있는 시장인가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수치 기준으로는 64에 위치해 있는데 그리드 탐욕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크게 이제 한 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탐욕적인지 아니면 공포에 젖어들어 있는지를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기반으로 정리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낸 건데 지금 현재 64라는 걸 이제 기준으로 50이면 중립인데 64 숫자가 높아지면 이제 탐욕이 극단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것이고 0에 가까워질수록 공포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공포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뜻이죠. 공포가 심해졌으니 사람들이 투자를 멀리하려고 하니까 역발상 투자로서 오히려 그때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너무 탐욕을 부리고 있는 시장이다. 탐욕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경고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극단적인 탐욕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일정 정도 탐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만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64 지표에 다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포 탐욕 지수를 기반으로 보더라도 미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려나가고 있지만 미증시 역시도 좀 조심해야 될 만한 구간이고 당연하게도 미증시가 흔들리면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가 좀 불어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비의 날갯짓에 좀 태풍이 오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흔들릴 때 한국 증시 역시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그리드 단계 64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증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3조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금리, 저물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에 이제 그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액션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아마 또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화해 무드를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 움직임이 나왔던 남북 경협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평화로운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이제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이 전쟁이 끝나기 임박한 지점에서 상당히 이제 산발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한 전쟁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전쟁 막바지에 가게 되면 그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뺏은 땅까지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이 좀 끝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지금 그 국토를 넓히기 위한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을 적극화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전쟁 막바지에 한 번 또 산발적인 강력한 이제 전쟁 모멘텀이 불어올 수 있다. 제가 흔히 이제 증시에서도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증시가 엄청난 대세 상승을 하기 직전에는 엄청난 급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안 좋구나 하다가 무너지고 박살나는 국면이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례 되게 그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할 때쯤 한번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안심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시기상으로 마지막 단계, 다시 말해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유추해 볼 수 있겠으나 끝났다라고 안심할 만한 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저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이제 지금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발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한국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가 인하돼야 되는데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 그리고 보조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잠깐 하나 메모장에다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유동성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이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도 금리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죠. 그래서 보통 금리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저금리는 그 저금리 자체만으로도 저렴하게 돈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뭐 땡겨온다 그러죠. 대출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금리 자체가 투자를 활성화시킵니다. 돈의 가치가 그리고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의 주식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한데 우리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인하할 때랑 인상할 때 각각 명분이 필요합니다. 보통 항상 금리를 이제 변동시키는 명분은 큰일 났다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일 났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제 기준금리를 왜냐 이거를 이제 큰일 났다가 전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러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요.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점은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굳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항상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명분은 큰일 났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악재가 터져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주요 명분과 보조 명분이 있습니다. 항상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 명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요 명분과 보조 명분은 모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떤 거 사이에서 결정하냐면 결국에는 경기가 좋냐,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이 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계에도 어려워지고 결국 이제 중앙은행의 목적이 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지금 물가 안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다른 명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말해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 명분인 이제 물가는 안정이 됐으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야,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해도 돼.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야, 경기 큰일 났어. 이거 기준금리 인하 안 하면 우리 경기 진짜 망해 이러다가 디플레야.
이런 사태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기준금리 인하를 합니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기준금리 인하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보조 명분일 뿐 핵심적인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연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어디냐면 물가 물론 안정돼야 되고 관세 때문에 지금 물가가 불안한 거 맞는데 물가가 이제 좀 안정되는 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명분은 경기가 크게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장기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 직전에 뭐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불경기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큰일 났다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났다가 불러오는 건 뭐겠어요?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급락시킨다는 거죠. 급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낙폭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네. 하지만 항상 전제 조건은 뭐다? 큰일 났다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큰일 났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파괴입니다. 창조적 파괴. 증시가 한번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도 딱 반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 고물가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보조 명분은 뭐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져요. 투자도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경기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야, 경기 이만하면 됐어. 좋아.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하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가가 심각하니까 빨리 물가 잡자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지. 야, 경기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좋을 필요 없잖아. 이만하면 내리자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아 오를까 봐 이제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지, 경기가 좋아지는 게 꼴도 보기 싫어서 뭐 안 입고 와가지고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경우는 없다. 항상 큰일 났다가 명분이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주요 명분은 불경기가 될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고용 쇼크가 있었죠.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 기준으로 또 고용 지표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9월 초에 이제 또 기준금리 아니죠.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8월 달 이제 고용 지표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9월 달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 최근에 이제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결국 관세가 이제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또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실망감에 더 뒤로 이제 밀리면서 지수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되는 그 지점에서는 결국 큰일 났다가 명분이 되기 때문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크게 내리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라갈지 모르나 현 시점에서는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불경기 모멘텀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걸 조심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유가는 좀 안정이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유가가 안정이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열심히 이제 유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오펙 플러스에서도 이제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이제 낮추려고 하는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증산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유가는 매일매일 이제 가격이 정해지고 있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라든지 물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보통 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무너졌는데 물가가 올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관세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유가 하락입니다. 그래야 관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데 60불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까지 이제 트럼프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60불 아래로 조정이 나올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안정화 국면을 좀 취하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심각하게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를 상쇄할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그래도 유가는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크게 치솟지 않는 상황에서 금 가격이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갈 걸로 전망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금은 하나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시장이 좀 불안하다. 금을 좀 사둬야 되겠다. 이러한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생산이 좀 줄어든다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시장을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도 있지만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게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금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달러 가치는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그래도 쉬어가고 있던 금 가격 더 이상 이제 고점을 갱신하면서 막 치고 가고 있진 않았거든요. 2023년 이후에 2024년 그리고 2025년 중순까지 정말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4월달 이후에는. 근데 다시금 또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금 가격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들었을 때는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9월과 10월을 조심해야 되느냐?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건 알겠고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 주의하자까지는 알겠는데 왜 하필 9월과 10월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9월과 10월에 조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월 18일에 결국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서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인하를 안 해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다라면 유동성이 또 뒤로 밀리는구나라는 실망감에 시장이 한 번 또 흔들릴 수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초반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창조적 파괴.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안 좋은가 보다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보니까 하면서 그 초반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포감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는 초반에는 공포감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초반부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9월에서 이제 10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 9월, 10월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건 미국의 기준인데 한국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월에서 10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민족 대명절 이제 추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달에서 이제 10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부터 9일까지 거의 이제 일주일 정도 쉬는 날이 이제 있는데 금요일 날 개장해도 11일, 12일 또 쉽니다. 그럼 이제 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일 날은 하루라 크게 변동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9월 말에도 한 4거래일 정도만 이제 장이 열리고 쭉 이제 장이 안 열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루 열리고 또 이틀간 안 열려요.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한 2주 정도가 날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에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장기 이제 연휴, 휴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장기간의 이제 연휴를 기반으로 따졌을 때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전에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석, 설, 명절 연휴 직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시장이 개장을 하고 어느 정도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야 시장이 또 자리를 잡아 나가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연휴까지도 10월 이제 초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전에 9월 달에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심지어 미국의 FOMC 회의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 여하에 따라서도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조심하자. 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그 이후에 올라갈 걸 기대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경제적 에어백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현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무너질 확률이 꽤 높은 시점으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때를 대비한 현금을 확보해 두자. 뭐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최소한 현금을 확보해 둔 채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그다지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면 매집을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매집합니다.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매수해서 무너지더라도 단가를 이제 유지하면서 평탄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매집하는 방식을 계속 취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투자금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현금을 미리 좀 떼어놓고 투자를 전개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의 조금이나마 짧은 지식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주식 소개해 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의 이창대 대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장 분석을 하면서 반도체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 종목 역할을 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의 전망과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또 대형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성전자의 전망이 상당히 이제 밝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좀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런지 오늘 통해서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역전 드라마 그리고 이제 회복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드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삼성전자 하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로는 상당하게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을 연출해줬다라고도 생각합니다. 2분기 갤럭시 점유율이 23%에서 31%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그런데 최근에 보여줬고요. 원래 과거에는 이제 뭐 애플을 넘어서기도 하고 서로 이제 뭐 비등비등한 경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점유율이 23%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이 이제 31%로 올라서기 시작했고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56%에서 49%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접는 폰, 이제 구부러지는 그러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폴더블 폰 시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애플도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내년부터는 아이폰 역시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폴드 시리즈가 나왔을 때 폴더블 폰을 삼성이 맨 처음 선보였을 때 많은 뭐 얼리 어답터들 뭐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런 폴더블 폰의 시대가 왔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불편한데
뭐 새로운 기술력으로 이제 나온 건 정말 신기한데 이걸 내가 진짜 돈 주고 살 만한 효용 가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더블 폰을 이제 펼쳐서 쓰면은 크기는 한데 접으면은 화면이 너무 작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너무 크고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제 빗대가지고 좀 우스갯소리로 이거 진짜 둔기다 흉기다 이걸 진짜 사람 찍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정말 좀 들고 다니기에 투박한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초반에 있었던 뭐 폴더블 폰의 그 힌지 부분 있죠? 접는 부분. 이 접는 부분에서도 막 이렇게 필름이 운다든지 뭐 아니면은 여기에서 액정이 막 들린다든지 이러한 이제 내구성 문제라든지 완성도 문제가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새로운 제품이 탄생을 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완성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번에 폴드 7 시리즈 그리고 플립 7 시리즈가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더블 폰 시리즈에 있어서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서는구나, 성숙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도 이제는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진입을 해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우선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면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점유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건 1등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애플에서부터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앞으로 좀 선방을 할 수 있겠다,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너의 이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불러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은 이번에 삼성이 폴더블 폰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애플을 추격하고 있다, CNBC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새 Z 시리즈 출시로 폴더블 폰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한 10년 전에도 대화면 수요에 이제 천천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맨 처음에 애플 창업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컴팩트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화면 수요에 있어서는 삼성이 항상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의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애플 안방이 이제 흔들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이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이 이 점유율을 뺏어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삼성 휴대폰이 아재폰이다, 아저씨들 쓰는 휴대폰이다 하면서 젊은 세대에서 좀 유행에서도 좀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애플이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고 삼성이 혁신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지금 삼성전자 MX가 지금 퀄컴 AP 매입 비중이 20%에 육박하면서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팔긴 한다 하더라도 AP 매입 비중이 이제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항상 결국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 추구를 이제 확대하는 게 가장 제 1번 목적인데, 지금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몰라도, 흥행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익이 아직 이제 좀 유리한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냥 안 좋게 볼 만한 건 아닌 게, 이익 구조가 당장에 안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프리미엄이 부여되게 되면은 마진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좀 주의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일단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잘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자체 칩으로 원가 부담을 좀 줄여나가면서 내재화를 좀 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삼성도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그 7 시리즈가 나왔을 때 플립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를 이제 투입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플립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좀 관건인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폴드 시리즈 이번에 7이 나왔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퀄컴이나 이제 미디어텍 이런 쪽에서 이제 AP 매입액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내재화시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컴 AP 매입 비중이 지금 상당하다라는 거,
지금 갤럭시 S25도 판매가 이제 잘 되고 있음에도 AP 원가 부담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퀄컴 미디어텍 AP 메이백이 7조 거의 8천억에 가까운 이런 이제 수준으로 메이백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거의 사업부 영업이익이랑 맞먹다 보니까 TSMC 이제 생산 단가 인상으로 추가 원가 부담 가능성도 이제 맞물린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플립 7은 엑시노스를 이제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S26에도 탑재를 할 것이냐, 그리고 폴드 나머지 시리즈에도 모두 이제 엑시노스 탑재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재화시키고 마진율을 좀 끌어올리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테슬라발 이슈입니다. 원래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7월 말에 7월 28일 날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발표 공시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은 25년 7월 24일에서 3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5년 중순부터 33년 말까지입니다. 무려 거의 한 8년 반 정도 되는 기간, 거의 10년이 좀 안 되는 기간에 장기간의 이제 수주 계약 공시를 발표했고요. 수주 총액이 22조 7,600억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형 건수이기도 하지만 장기 건수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큰 금액을 이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랑 하는 것이냐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약 문제 때문에도 공시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이제 소셜미디어 X죠. 옛날 트위터에다가 삼성의 대형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이제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제조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삼성과의 이제 계약을 테슬라가 이제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 AI4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5 같은 경우 이제 좀 뺏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5 칩은 이제 TSMC가 담당을 하면서 대만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후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데 6에서는 뺏겼던 이제 물량을 다시 되찾아왔다. 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AI4 반도체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했었는데 AI5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TSMC한테 이제 양산을 뺏겼다가 이번에 6로 넘어오면서 다시 그 빼앗겼던 테슬라향 물량을 가져왔다라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차세대 이제 도조 AI 학습을 위해서 이제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용 AI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주 계약도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지금 수주한 물량들 양산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 내년 2026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가동될 걸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향 물량이라든지 장기적인 계약 공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에는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거를 괜찮게 보냐면은 26년 이후부터 33년까지 이런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2나노 공정으로 양산할 제품들이 지금 현재 마진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테일러 공장을 가동하면서 감가상각비 반영이 이제 본격화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캡티브 채널 말고 그거 외에 이제 고객으로부터 대형 장기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뭐 미국이라든지 타 기업들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의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테슬라랑 이제 계약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테슬라가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미래 사업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게 자율주행과 로봇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쪽인데,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과거에도 이제 MLCC를 얘기하면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점점 자동차가 전자화돼 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이라는 부분 역시도 역시 AI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엄청난 수요를 이제 발생시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AI 산업이 커지고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이 꼽히게 될 것인데, 그걸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혁신
핵심 기업이라고 따져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역시 1번으로 테슬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테슬라와의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추후에 자율주행과 로봇에 들어가는 물량까지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을 그룹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파운드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 사업을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업들로의 확장성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여기에는 애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추가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삼성 전기도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MLCC 탑재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TDK나 다이오 유덴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테슬라양 이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주가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기 PCBGA 고부가 패키지 기판 매출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삼성전기가 이제 앞으로 전개할 걸로 기대되는 유리기판 사업부, 그래서 반도체 글라스 기판까지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전기 여기까지 이제 확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거기에서 반도체 사업이 호황을 띠면서 특히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갤럭시 시리즈, 폴드 시리즈의 이제 흥행으로 인해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까지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확장되면서 삼성전기 역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LS증권에서도 얘기 나왔던 이제 기업들 중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들이 유니셈, HPSP, 그 다음에 코미코, 솔브레인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일러 페평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들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유니셈이나 이제 HPSP, 코미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모두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국면이라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시 내용과 그 다음에 수혜 기업들을 이제 좀 묶어놨는데 지금 유니셈이라든지 HPSP, 코미코,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도 한 종목 한 종목씩 차트랑 이제 재물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더 매력적인지 제가 오늘 영상 계속해서 전개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테슬라양 거래를 따내면서부터 과연 이제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이제 경쟁에서 치고 나갈 것인가, 다시금 이제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금 뭐 3파전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SMI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좀 중요했는데 현재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뭐 중국 말고는 다른 이제 글로벌 고객사한테 물량 확보를 해준다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럼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그 나머지 수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TSMC라든지 삼성 파운드리, 인텔 파운드리가 가장 상징적인 이제 경쟁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세 공정에서 지금 TSMC가 가장 압도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1등은 TSMC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2등 경쟁은 어느 정도 나서야 되는데 여기서 인텔 정도는 삼성이 이제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좀 삼성 입장에서는 제쳐야 하는 그런 이제 경쟁자가 인텔인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좀 위축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PU 중심의 컴퓨팅 구조 변화도 있고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인텔이 잘하고 있던 이 CPU 분야에 있어서도 이익이 지금 체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경기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재무 체력이 이제는 좀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를 이제 앞으로는 줄여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요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으면은 미리 좀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인텔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좀 사업부가 축소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 사실상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말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아에서 이제 생산하는 거 대비해서 양산이라든지 원가에서도 미국이나 이제 유럽 공장이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관세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좀 이번에 중국 시장이 투자를 했던 돈을 좀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삼성이랑 그 SK 쪽에 중국 반도체 공장 생산 확대한 걸 좀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이제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에 투자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좀 안 좋은 포인트, 위기는 이제 위기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충분히 이제 그간 삼성전자가 받았던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이나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서요. 앞으로 이제 회복 국면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같이 좀 살펴보기도 할 건데요. 일단 유니센 같은 경우에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괜찮게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물론 컨센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상황 따라 봐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이제 사이클이 회복될 걸로 전망된다라는 점, 주가가 아직 크게 급등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사이클이 회복될 걸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5% 아래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무차익 구조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부채가 없이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다. 너무나도 부채 비율이 적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좀 가산점을 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마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진율, 질적으로도 이제 재무적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유니센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뭐 여기에 이제 HPSP라든지 각종 기업들도 같이 보겠는데 HPSP는 아직 제대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캐파 자체가 이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앞서 보여드렸던 유니셈 대비해서는 더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마진율 수치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PER이 저는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마진율을 기반으로 해서 매력도가 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낮은 부채 비율, 뭐 HPSP도 이제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HPSP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PER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 기업은 저 PER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는 가장 좀 괜찮게 꾸준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이제 우상향하고 있기도 하고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20%대 영업이익률과 10%대 순이익률이 기대됩니다. PER이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전망되는데 유니센과 HPSP의 이제 성질을 조금 믹스한 그 형태의 재물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좀 무난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재무적으로나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나 이제 이익 캐파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도 맞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우상향할 걸로 전망되고 상당히 높은 수치를 이제 기록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유니센과 비슷한 결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나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눌림목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의 우상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초보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를 우선순위로 봤으면 좋겠고, 제 기준에서 탑픽을 꼽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기를 꼽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우 매력적인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삼성전기보다 탄력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탄력적인 주가 변동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삼성전자 향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세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삼성전기가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모두 좋다고 보지만 삼성전기의 이제 주가 수익률이 더 높을 걸 기대하면서 저는 삼성전기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수요 증가라든지 앞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사업이 이제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삼성전기의 수혜 역시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이나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AI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금 소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들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같이 이제 묶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될지, 그리고 수혜를 받을 만한 핵심적인 기업들, 오늘 제가 탑픽으로 선정한 삼성전기까지 과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인사이트를 얻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의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조방원 안에서도 다음 타자로서 또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이벤트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조방원이라고 해서 올해 초 25년도 뭐 시작하는 지점부터 작년 말 정도 지점부터 이제 사실상 가장 대장 섹터들이 상징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시간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의 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고, 지금 조방원이 시장을 이끌면서 밀어 올리는 장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섹터, 특히나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안에서도 이제 상당히 큰 강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출 효자 품목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가 잘 가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조선 방산 원전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정말 주가가 고점갱신을 여러 번 해줬었던 섹터인데 이것이 과연 또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나 방산 원전 같은 산업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조금 잠잠했었던 섹터인데 수출로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섹터들이 그동안 잠잠했다가 올라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선 방산 원전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만한 모멘텀의 업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만한 그러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라는 이 세 가지 섹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긴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계약 단위 자체가 무슨 1, 2년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투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규모 자체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수주를 따낸다라고 했을 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 사이클을 그립니다. 그럼 이게 좀 반대로 갔을 때도 좀 위험한데 하방 사이클을 그릴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하방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주식 몇십 년을 한 사람인데 조선은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조선이 뭐 십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려운 모습을 연출해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대략 20년 전 뭐 이럴 때 조선주 어느 정도 괜찮을 때 투자를 했다가 대인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2, 3년 지나고 뭐 한 5년, 6년 지나고 회복된 것도 아니고 뭐 한 10년 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침체를 겪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5년 하방 사이클 그리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라고 하면은 학을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선주를 이제 뭐 비매력적인 투자처여가지고 투자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 굉장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였고 장기간의 상승 사이클을 그리는 섹터였습니다. 수주도 한번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방 사이클을 그리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렵다 보니까 정말 뭐 물리는 기간이 2, 3년이 아닙니다. 뭐 5년, 10년 물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섹터의 특징이라고 좀 보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조선 섹터라든지 방산이나 지금 오늘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원전 섹터가 과연 뭐 10년, 15년 이런 장기간의 상승 사이클을 그렸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막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엄청나게 긴 상승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1차적인 조정 이후에 2차, 3차 사이클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조선이 뭐 2차, 3차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요즘 흐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슈팅을 보여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시세를 보여준 첫 번째 사이클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이 조정 구간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면 2차, 3차 사이클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일정 정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남겨가지고 욕심을 더 내도 되는 섹터가 이런 원전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순히 원전이 그냥 사이클이 긴 산업이고 수요가 맞물리는 지점이 와서 이제 우리가 투자 메리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AI 산업이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고 그 전력 인프라까지 갖춰지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전력량 혹은 이런 에너지를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것이냐 이 숙제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 에너지원으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원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원전을 이제 AI 산업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뒤로 퇴보할 수가 없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한번 AI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늘릴 만큼 늘렸고 AI에서 필요할 만큼의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원이 모두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심이 약화될 수 있겠지만 지금 AI는 완전히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이 우리 일상생활에 퍼졌나요? 아니면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접목이 됐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확대될 미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AI 산업은 지금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걸음마 단계 AI 상태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해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기술 기업들이 이제 AI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과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원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력까지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이게 함부로 투입할 수 있고 내가 접근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접근이 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기업들 그리고 원전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들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수요는 계속 몰려올 것인데
그런데 공급은 현재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수원과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 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양국 간의 기업들이 지난달 이제 말에 25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이제 했던 걸 계기로 해가지고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워싱턴 DC 이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를 이제 열었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하자고 하면서 기업 간 MOU 4건이 체결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한수원이랑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엑스에너지 가장 상징적인 이제 미국의 SMR 설계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 엑스에너지랑 미국의 엑스에너지랑 아마존 웹서비스랑 같이 SMR 설계부터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4자 간 MOU를 체결하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원전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MOU를 보게 되면은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 주요 SMR 대표적인 개발사가 이제 엑스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력으로 내고 있는 모델이 XE100인데 이걸 기반으로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용 전력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수원이랑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예비 수요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력으로 이제 담당해서 가게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랑 이번에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그 AI 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공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기자재 관련 MOU를 이제 맺으면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할 거고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차세대 AI 구현의 그 기가와트급 전력망 구축이 필수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주목할 만한 게 원전이라는 섹터 자체가 또 국가 간에 그리고 정치권 간에도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사업 자체가 이제 국가 단위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설립자로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정치권과의 이제 밀접성이라든지 그리고 밀어붙이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31일 날 이제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현대건설이랑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뭐 기획이나 뭐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MOU를 또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기술력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데이터 센터 AI를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SMR 분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필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많이 좀 지나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설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원전이라는 것도 이제 건설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설 기업 중에 SMR 그리고 원전 건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죠. 그래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SMR 그리고 원전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불경기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본업인 건설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모멘텀이 여전하고 이제 원전 건설이 본격화될 거라는 걸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눌림목을 잘 이용해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원전 관련 협상이 이제 계속 진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이야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과의 이제 협업이 있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지금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각종 기업들이
모두들 지금 나서고 있는 것, 뭐 메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AI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빅테크 업체들이 향후 대형 원전은 기본이요. 제일 중요한 SMR 관련해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AI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서 뒤처지면 이제 생존 경쟁에서 밀려버리게 되는 건데 거기에 AI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이걸 결국 돌릴 만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걸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주축으로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게 뭐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이런 쪽입니다. 근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미국에 있는 뭐 SMR 원전 이런 SMR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인 BHI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이제 기자재들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지금 니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BHI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같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인력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인데 원전 한 기에서 두 기당 필요한 인력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700~800명 정도밖에 지금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 문제도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나중에 결국은 가동 원전수가 94기 정도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이 한 20%가 안 되는데 중장기 목표가 이제 300~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BHI 같은 기업들이 상징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한미합자 원전협력 법인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미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계약을 체결해 나감으로써 계약 단계를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시너지를 해가지고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조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원전이 다음 타자로서 또 2차 슈팅을 보여줄 만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상황인가?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주를 기반으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우상향할 것인데 이게 29년, 30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한 차례 이제 슈팅이 강력하게 나온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한 차례 슈팅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넘어갈 것이냐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조정을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정 구간에서 기간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 단가를 조절하면서 매집을 해나가면 2차, 3차 슈팅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건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조정이 이미 어느 정도 더 강력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보다도 조정이 많이 나와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물론 대장인 건 알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 내후년 수주를 기반으로 한 성장, 이익 성장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까지도 우상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건설 조정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보통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이렇게 조정을 주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더 잘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한번 좀 참고를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가 좀 뚫고 올라가면서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세 매매를 좀 좋아한다 아니면은 급등주 매매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BHI 같은 기업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차트를 기반으로 봤을 때도 BHI가 지금 역대급 영업이익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순이익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익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다음으로 이익 신고가를 달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이제 이익 신고가를 달성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도 잘 이용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기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요. 두산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과
더 나아가서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도 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수혜까지도 동반해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올라갈 걸로 기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익 개선이 진행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이미 한 차례 강력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군, 업종군이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금액을 조절해서 좀 소액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한 차례 시세를 강력하게 보여준 섹터들은 좀 조심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통해서 원전에 관련된 인사이트, 그리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 대략 청사진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릴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믿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추려놓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5가지 업종으로 이제 추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개 업종은 전통적인 한국의 수출 효자 업종임과 동시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이클 회복을 전망해 본다라고 했을 때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해나감으로써 안정감 있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무 기업이나 사면 안 되겠지만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그룹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로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바로 혁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제약바이오 산업과 로봇 산업이 화랑을 띨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거라고 이제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아주 전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제약바이오를 준비해 나가는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갈 수 있을 만한, 서서히 발을 담그면서 진입을 해볼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가지고 매매해야 될지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역시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다수의 이런 혁신 업종들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혁신업종의 특성상 아직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 돈을 벌 걸로 기대되는 업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은 상당하지만 현재 상황이 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혁신업종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꿀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이 구조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기업들은 믿고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지만 아직 혁신이 좀 부족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혁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바이오를 선정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국부를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 반도체의 핵심 기업들 삼성과 SK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에 이제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말고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를 선정한 이유는 역시나 그 포텐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마진율을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진율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익 구조를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마진 구조가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운영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요즘엔 다시 리쇼어링 정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생산 시설들 마진이 좀 잘 안 나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진이 높은 뭐 R&D나 개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업종이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초반에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고 돈을 투자해줘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M&A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수합병 이후에 투자를 통해서 연구개발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업종이에요. 근데 아직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기업같이 튼튼한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있지 않는 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 자체만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성공한 사례들도 몇 가지 있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라든지 몇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더더욱이 대기업의 지원이라든지 혹은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 그럼 이 금액도 결국 어디선가는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뭐 대출을 받건 뭐 빚을 지건 투자를 받건, 그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1,000억을 땡겨올 거를 2,000억, 3,000억을 땡겨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기준금리나 이제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전에 이자 비용이 한 10억 나갔다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막 100억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사실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화랑을 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여태 2025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일정 정도 진행됐지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멈췄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전 세계의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의 시계도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다시 재개될 거라는 바람이 불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를 핑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지만 결국 관세가 이미 부과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연말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당장 이제 뭐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 안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겠고, 현재 잠시 멈췄다고는 하지만 결국 방향성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유동성이 확보됐을 때 제약바이오들이 꽃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연구개발도 활발해지고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이 진행을 하게 될지 여기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정부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2기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주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약품 자국 생산을 강화하겠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 뭐 생물보안법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중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이제 액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우시그룹을 몰아내면서 CDMO 분야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여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중국의 기술 뺏기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보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촉진하면서 약가 인하를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아무래도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는 미국에서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도 약가 인하는 사실 정부에서 계속 건드리고 있는 아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이지 약가를 낮춰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에서 모두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사실 숙제를 좀 내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기업들한테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 자국 미국에서 너무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꼬집으면서 이거를 빨리 낮추라는 어찌 보면 좀 명령을 내렸죠.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가지고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중국 기업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생물보안법이든 뭐가 됐건 간에 미국 기업 안에서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약가 인하를 토대로 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을 육성해주고 그리고 적극 권장해주려고 하는 액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에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한 쪽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바이오 정책의 이제 주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가 인하와 생물보안법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는데 직접 정부가 약가를 통제하지 않고 국제가격 비교를 통해서 제약사의 가격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수요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강제적으로 이 약가를 낮춰라 어떻게 낮출지 대안을 들고 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들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약가를 빨리빨리 낮추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에 이제 규제가 진행되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CDMO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약가 인하와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이 의약품 산업까지 트럼프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유입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포인트를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종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었는데 원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갑자기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산업자분들이 바이오 투자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면 제가 앞서서도 반도체를 이야기하면서도 말했지만 반도체 하던 기업들이 왜 갑자기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왔겠습니까? 역시 성장성이에요. 국가가 성장해야 되고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결국엔 제약바이오예요. 그리고 국가가 성장해 나갈 때도 처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그 다음에 공장 돌리는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마진 구조, 다시 말해서 이익률이 높은 구조의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통 산업으로 큰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쪽
혁신 업종들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을 포커스로 맞춰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기존의 전통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성장성이 이제 정체에 빠진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대를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0%대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론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체에 빠진 성장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새로운 혁신 산업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수출에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성장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약했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그리고 기업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이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통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글로벌적으로도 고성장 산업으로 꼽히고 있고 전통적인 혁신 업종에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높은 마진 이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코아스, 가구, 오리온, 식품, OCI홀딩스, 화학, 에너지, GS 컨소시엄, 에너지 유통, 롯데, 유통화학, 이러한 원래 전통적인 업종, 우리가 이제 혁신 업종이라고 부르진 않고 전통 업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혁신 업종으로 투자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이고 내수가 포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에서 내수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가구나 식품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막상 해외로 나가려고 했더니 경쟁이 너무 심하다든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에너지라든지 화학 이런 쪽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중국에게 이제 압박을 많이 받았죠. 저가 물량 공세가 나오다 보니까 화학 업종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다른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수 시장이 포화가 됐다든지 해외 경쟁도 좀 심해졌다든지 이러한 좀 문제에 부딪힌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돈은 잘 벌고 있는데 그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오리온 같은 요즘에 뭐 식품 잘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수출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국내도 그렇고 식품이라는 거 특징이 한번 이제 정체에 빠지면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리잖아요. 뭐 코아스 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는 괜찮은데 캐시플로우는 좋은데 신규 먹거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한 단계 도약할 만한 지금 한 단계 이제 도약할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보통 이제 성장 업종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플로우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혁신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추가적으로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고성장 산업의 바이오이니만큼 이러한 전통적인 좀 지루한 업종들이 혁신 업종들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 코아스 가구에서도 지금 500억 정도 노빌리티 쪽으로 항체 ADC 쪽 투자가 진행이 됐고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5,485억 원 엄청난 규모의 이제 딜이 들어갔죠. 그리고 GS 컨소시엄에서도 휴젤 쪽에 1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이제 돈의 투자가 들어갔고 최근에 휴젤 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롯데 쪽에서도 약 이제 1.6억 달러의 플러스 3조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롯데뿐만 아니라 GS 그리고 이제 오리온 같은 기업들의 초특급 이제 빅딜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 나서 좀 자금이 어려워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제로금리까지 가면서 제약바이오들이 좀 부상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들이 좀 싼 값에 나온다든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이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 뭐 SI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밸류에이션 가치평가가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고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도 바이오 조정기랑 맞물리면서 좀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평가됐을 때 미리 사들이자 혁신 업종들을. 그러면서 투자하자.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바이오 쪽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먹거리가 크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종 동종 산업 간의 바이오 투자 M&A도 지금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가장 제약바이오에서 상징적인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이러한 쪽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만한 것들이 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만한 것들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와 그리고 CDMO 같은 미국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우량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가장 강력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와 같은 ADC 기업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리온의 투자가 진행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발 든든한 자금적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지난해 ADC 후보물질 LCB84랑 그 다음에 LCB97의 기술 이전 계약을 확보하면서 선급금도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이제 돌리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영업주가도 이제 대폭 줄이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CB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말에 존슨앤존슨 글로벌 이제 대기업이랑 이쪽에 이제 글로벌 대기업 존슨앤존슨 자회사 이제 얀센이랑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관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고요. 플랫폼 기업의 이제 장점이 한 기업과의 이제 거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계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계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반환 의무가 없는 이제 선급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LCB9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0월 오노약품공업이랑 이제 패키지 딜도 맺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 LCB14도 이번에 중국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추후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레고켄바이오였는데 이제 사명이 바뀌면서 리가켄바이오로 변경이 됐죠. 예, 이제 뭐 레고 쪽에서 뭐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사명이 이제 리가켄바이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이 리가켄바이오의 가능성을 보고 오리온이 지분 25% 정도를 한 5,485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연구개발비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오리온 투자금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보유금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캐시플로우가 있는 뒷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한 6천억 원 정도의 총알을 장전을 해놨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연구개발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지금 연구개발비가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이익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가켄바이오의 이익을 보시게 되면 분기 단위로도 그렇지만 이익 단위로도 올해 말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후년 정도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 흑자 전환 700억대, 그리고 순이익도 800억대로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이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마진율이 벌써부터 이제 20%대를 넘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으로서 셀트리온이 좀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제약바이오의 혁신을 이끌어냈던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긴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했던 기업들을 다시 해쳐 모여하면서 합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합병, 원래 이제 분할이 되어 있던 기업들을 다시 이제 합병을 하는 기업들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셀트리온의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인수합병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합병을 하면서 해처 모여를 하게 되면서 또다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의 일종인 그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명은 이제
다라투무밥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 복제약 쪽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고 이제 1일 공시를 하면서 이후에 지금 다잘렉스 관련된 이 유럽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불응성 그다음에 재발성 다발곤수종 환자 한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유효성이랑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면서 유사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걸 이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유럽발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다잘렉스가 그럼 뭐냐 하실 수 있는데, 다발골수종 세포의 표면에 이제 있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암세포 성장을 이제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면역 항암이다, 표적 항암이다 이렇게 항암제도 분류를 하는데 지금 다잘렉스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023년 한 재작년이죠. 글로벌 매출이 한 12조가 넘어가는 수준에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2029년, 2031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미국발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상당히 이제 높은 이 다잘렉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헬스케어와 제약을 이제 합병하기 시작하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지금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 맞춘 마진율 성장과 함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성장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셀트리온이 머물러 있긴 하지만 바닥 구간을 뚫고 충분히 장기간에 걸친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상단, 전고점 부근까지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좀 우량 기업들, 그리고 이제 혁신, 제약바이오가 혁신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대장,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에서는 리가켄바이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미국 진출을 기반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HK이노엔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제 막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알리글로를 이제 미국 진출에 이제 성공하면서 알리글로 제품을 통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녹십자를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순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조정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만 맞물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포텐셜을 터뜨려 줄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진율도 조금씩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6%, 4%대까지 성장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녹십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과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까지 3개 기업을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제약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되는 지점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징적인 제약바이오 이제 지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나스닥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4월달 지수가 무너진 이후로 전고점 부근까지 꾸준하게 말아올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폭발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여기에서 한 차례 살짝 좀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돈이 가는 것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 혁신 업종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놀라울 만한 주가 성장과 그리고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먹거리는 어디가 될 것이냐, 그 다음 돈이 갈 곳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먹거리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잘 주목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핵심적인 기업들도 몇 가지 추려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